다 들어오셨으면은 학술회의 2부에 이제 발표를 끝냈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제46회 삼균학회 학술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수왕 선생의 혁명정신과 독립투쟁이라는 제목하에 이제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홍원표 교수님께서 조수왕의 정치 철학에 관한 소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가 김명석 교수의 간토 아까 그랬는데 관동 조선인 대학살과 대역사건 100년. 세 번째 발표는 반병렬 교수께서 최재형의 삶과 투쟁, 독립투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토론자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텐데, 방법은 토론하고 그 답변을 해서 시간을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토론은 가능하면은 토론자께서는 준비하신 질문보다 질문 위주로 이제 좀 해주시고요. 또 발표자께서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홍원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건희 원장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발표를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걸 듣고 많이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 준비를 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또 마음속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뭐 시간이 늦었지만 이 토론도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얼핏 그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제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좀 시간의 진행에 차질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교수님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역시 그런 연륜이 이 논문에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가 보여주듯이 지구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이지 독약만 문제가 되고 서양만 문제고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시대이죠. 이 시대에 서양의 중요한 폭력을 어떻게 좀 깊이 있게 연구할까, 그래서 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까를 평생 고민한 한나 아렌트.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너무 안 해서 그렇지 조수왕 선생님의 또한 저는 걸출한 사상가이자 활동가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이렇게 동서양의 사상가를 나름의 기준에 입각해서 연구하는 거, 이것 또한 따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여러 측면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죠. 제가 볼 적에는 조수왕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본인의 사상과 이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시다. 뭔가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사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를 살았던 분들에겐 더군다나 그러한 면이 강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상사의 큰 흐름 선상에서 당시에 그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엄혹했던 시대에 뭔가 민족이 그래도 그 어둠을 뚫고 뭔가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셨다 하는 점에서 그것도 홍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참 멋진 해결책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부분을 제시해 주셨다. 뭐 그런 저 점을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요. 그 이제 말씀하셨듯이 질문 위주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 참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 교수님이 논문에서 소왕은 정치적 균등과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민주정치의 본의는 인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점보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라고 했다는 구절을 이제 해석하실 때 그 구절이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셨어요. 얼핏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동조하지만 그러나 조소왕 선생님이 정치 사상에서 개인은 정치, 경제, 교육의 3권을 향유하는 인격체로 규정된다. 이 자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를 참여하지 않고서는 독립운동가시고 활동가셨잖아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권력을 찬탈당하고 주권을 강탈당한 그것을 되찾아오는 길은 진짜 혁명을 한 일 목표도 시작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목숨도 날아가고 가족은 돌볼 수가 없고 진짜 고문을 잘못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신체적인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 독립운동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분의 삶 자체가 본인의 사상,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밝음을 지향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이분 자체가 이 참여를 엄청 중시하셨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교육의 3권이 균등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앞으로 나가야 될 나라의 지향될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이익이 중요하다는 식의 어떻게 그 워딩의 문제로 이렇게 됐을 뿐이지 저는 그것이 동전의 앞신면이 아닌가. 3개 분야의 균등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것을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조소왕 선생님의 정치 참여와 3권의 향유, 3권이 향유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균등과 평등은 얼핏 보아서는 같고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는 면이 강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하죠. 많이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무식하든 일자무식이든 1인 1표라고 하는 투표의 평등성,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지켜주는 것이 평등이지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에 들면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균등하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범위를 주는 게 이 균등 개념이거든요. 300만 원 다 국민이 다 300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균등과 평등은 같이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면도 굉장히 있다. 평등보다는 오히려 균등이라고 하는 조소왕 선생님의 개념이 사실은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 생각이 아마 있으실 거고 또 질문을 드리면 또 좋은 그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뭐 선거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뽑으면 사실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이름하는 거죠.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예. 그 아렌트가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했죠. 예, 대의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이고,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치고 자유민주주의 극한 이참 좋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여한 바도 많고 뭐 절대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혹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 치고 양극화 현상을 겪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자체가 또 지금 포퓰리즘을 하고 팬덤 정치를 만드는 어떤 한 요인이 되면서 민주주의 자체를 또 위협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몰락 이런 것을 뭐 걱정하는 소리들이 전문가들 입에서도 상당히 나오죠. 이러한 점에서 조성황 선생님의 권력,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이 갖추어진 신민주국의 건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견지명적 견해였다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삼균 이 사상은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러나 이제 일부 개선할 문제도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개선할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데 이 삼균 사상이야말로 상당한 뭔가 밝혀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그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 교수님의 또 견해도 아마 있으실 걸로 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런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뀌는 것은 이미 바뀌었죠.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거의 대세로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상대로 주문하는 거는 조금만 더 흐르면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행위 영역에서조차도 그때 큰 백화점, 현대백화점들조차도 점점 앱을 이용한 그것으로 이제 바뀌어가죠. 진짜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야말로 과거에는 농업 경제 시절이었던 시기에는 그 고장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경제적 농업에 관해서 가장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어르신들께 가서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판으로 한 제도와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다가 뭐가 막히면 이것 좀 도와줘라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앞으로 모든 생산 영역이 그렇게 바뀐다고 볼 적에 이 MZ 세대들의 그 역할과 위상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상전이 벽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그렇게 상당한 정도 바뀌었고 그 바뀌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앞으로 좀 지나면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조상 선생님의 이 삼균 사상은 앞으로 저도 이제 논문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고 있고 사실은 결심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자료를 모으던 중이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야 이게 참 뭐 신기한 조화다라는 느낌을 사실 가지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훌륭하고 좋은 사상인데 이 뭐 조상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뭐 다른 뭐 제도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MZ 세대들이 관심을 갖게 할까? 좀 쉽게 써야 되겠다. 그냥 기존에
제가 이 정치학 박사하고 이렇게 해올 때처럼 하던 그런 식의 너무 근엄한 그 문장과 이거 소개로다가는 뭐 몇 번은 읽겠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한 명도 안 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기 아까 뭐 청년 뭐이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듣고 제가 아주 유심히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 삼균 사상을 어떻게 MZ 세대에게 관심을 갖게 할까. 그래서 이 청중석에 MZ 세대 청중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예. 좀 더러 MZ 세대도 더러 몇 명쯤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대변환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상균 제도가 이 관심 있는 일부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젊은 세대로 새로운 세대로 이 시대에 맞는 형태로 진화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여는 사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림 원장께서 네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가 정치 참여와 삼권 관련에 대한 질의고요. 두 번째가 균등과 평등 차이. 뭐 우리 한글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역시 이제 정치 사상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세밀하게 아주 중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민주국 건설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전환 시대의 상균주의 역할, 질문들이 다 간단하진 않습니다만은 흥원표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림 교수님 토론문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하나 이걸 놓쳤구나. 그 첫 번째 질문 참여보다는 자유와 권리. 아이고 이 해석을 왜 이렇게 했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삼권은 이 소왕의 이 내방도에서 당의 그림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정치 참여가 이 건국의 복국과 건국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문건을 읽으면서 왜 이 참여보다 여기에 이게 함몰이 돼가지고 소극적인 입장이다라고 했을까? 아주 이 김강림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넣을까 뺄까를 고민을 여러 차례 했다가 넣어버렸거든요. 꼼짝없이 제가 아이고 이게 삼균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잘못을 범한 거는 제가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림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문구를 해석하다 보면요 거기에 함몰돼서 놓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균등과 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한 분이 이 소왕의 균등 사상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열심히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보니까는 균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균등, 평등, 공평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서양에서 말하는 이 균등과 평등은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양의 이 균등 사상은 달라요. 그래서 당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루하기, 고루살기, 고루알기가 있는데 이 서양 정치 사상에서 정의하는 평등은 그리스 시대는 정적 평등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도 결국은 이 평등 개념은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인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 개념화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고루하기 살기 알기이고 이게 이 평등 개념이 하나가 무시돼 버리면은 앞에 이 평등 개념은 정적 평등은 또 의미가 상감이 돼서 상호 연계돼 있다. 그거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느냐면은 수미 균평의 저울 판하고 저울 추하고 저울 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균등을 균형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쫓기다 보니까는 깊이 있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고 자유 개념 얘기할 때도 분명히 소왕은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걸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아렌트는 그걸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제가 적용 못 시켰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그 대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그 소왕의 이 정치적 참여는 촛불 시민 정치를 통해서 잘 구현이 되어 왔습니다. 4.19 혁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치가 미안합니다. 여의도로만 오면은 이상하게 변질돼요. 파당 정치가 되어버리는데 소왕께서 기대하는 정치는 파당 정치가 아니고 각계 단체의 자율성과 공동 연계를 통해서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결국은 소왕의 삼균주의 사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결국은 그게 이제 신민주국으로 나름대로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좀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독립운동가들 당시 정치 지도자의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학술장에 가보면은 저 비슷한 연배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통은 누군가에 의해서 개성되지 않아요. 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은 망각돼 버립니다. 사라지지 않지만 망각돼 버리면은 결국은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선각자들이 남긴 귀중한 정신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아렌트식으로 표현하면은 귀중한 보배입니다. 근데 보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가 보배를 무시해버리는데 미국 혁명이 근대 최초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미국의 혁명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혁명 정신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반미주의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계승할 건가? 역시 이제 이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 봅니다. 간단하게만 지적하면은 기본적으로 삼균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은 정치와 법의 문제입니다. 의무교육제가 고등학교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소왕 선생 이미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정치와 법 이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 문제거든요. 교육 문제인데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교양대학 학장을 할 때 우리 동료 선생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대 한국 지성들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는 강좌를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학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개설했는데 바로 독립운동가 정치 지도자들의 사상을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참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기성세대가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면은 뭐 편할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을 이런 그 소통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김광희 원장님께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김명섭 교수께서 관동조선인 대학살과 대역사건 100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관동대학살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사실은 금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이고요. 그 다음에 김상옥 의사 의혹 100주년이고, 그 다음에 또 상해에서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10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우리가 임시정부 100주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100주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여러 가지 100주년 기념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명석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송지현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전입니다. 예. 저는 이 김명석 선생이 저보고 이제 토론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었는데, 이 관동대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길래 이거 어디서 할까? 뭐 관동대진과 관련된다면 뭐 박열 기념사표도 있고, 또 이제 뭐 내년 이제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서 아마 학술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균학회에서 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아했었지만은 나름대로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특히 박열과 관련돼 갖고 학술 발표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를 3분 하셨는데요. 보니까는 김명석 선생이 발표를 제일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론은 뭐 간단하게 적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150쪽에 있습니다. 150쪽에 있는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발표 요지를 갖다 간단히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토론은 실제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동대지진 당시 이제 계엄령과 이 유언비어와의 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전시 상황에서 이제 보통 내는 것이 이제 계엄령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관동대지진 같은 경우는 전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엄령을 이제 발표를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계엄령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이 지진으로 인한 혼란이라든가 혼돈 또는 이제 불안한 심리를 갖다가 어떻게 진정시키고 해소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이제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서 과연 계엄령을 갖다가 발령을 했었을까, 이렇게 좀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계엄령은 사실 이 조선인 학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엄령과 이 유언비어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연계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계엄령을 발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가 또 의문점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유언비어가 나온 시점과 그 다음에 계엄령이 발령된 시점의 간극이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또 조선인 학살과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해결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자께서 이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것들 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박열과 기타 이끼와의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이 우익 국수주의자로 알려진 기타 이끼를 방문하였다고 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박열이 국수주의자였던 기타를 갖다가 만났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고, 그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본다면은 잡지 현 사회의 발간 비용을 받아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기타가 이 현 사회의 발간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해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박열과 그다음에 기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뭐 사선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재 소장님께서 세 가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유언비어와 계엄령 이 두 가지 시점 문제가 어느 거가 먼저냐, 이게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아나키스트였던 박열이 우익 국수주의였던 기타 이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만약에 이제 흑도에서 기관지였던 현사회 후원 배경과 관련된 문제로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또 뭐 필요하면 세 번째는 뭐 아마 그 천도교 청년회 그 문제인데 그걸 처치하더라도 그 첫째 둘째 문제에 대해서 그 김영섭 박사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발표를 짧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분노가 길면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기 때문에 짧게 했는데, 토론을 그래서 길게 했으면 했는데 좀 너무 또 짧게 해주셨네. 그 원래 성주현 그 소장님이 실제로 1923 제노사이드, 즉 그 대학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또한 관동 대지진과 그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그거에 대한 뭐 중국에서의 반응, 한국에서의 반응, 일본에서의 반응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발표에 또 전공자이시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질문은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첫 번째 얘기하신 거는 뭐 그 영화 박열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자세하게 왜 그 계엄령을 대지진이 터지자마자 사실은 119나 이런 비상 그 컨트롤 타워 쪽에서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방부 쪽에서 하고 검찰, 경찰, 군부가 주도해서 왜 계엄령까지 갔는가, 이거는 좀 사실은 자세하게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10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00년 동안 우리가 학살당한 그런 조사를 하는데, 실태 조사하는데 사실은 그 머물렀고, 그것이 왜 이렇게 배경이 됐는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가는 사실 연구가 조사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이 좀 우리 안타까운 점인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반성과 이런 점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그 내무부 일본 내무성, 그리고 이것을 진압을 책임졌던 이 사람들의 면면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진압을 그 주도했던 이 내무대신이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보국장 고토 후미오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특히 미즈노 렌타로는 우리 그 1919년 3.1운동에서 전 총독부에서 3.1운동을 진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 사람들의 경력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 한국에서 간과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18년 일본에서는 쌀폭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중들이
그 쌀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 대충 뭐 진압을 했다가 오히려 그게 커지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했던 사건이고요. 그거에 겁을 먹었던 이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3.1 운동은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1 운동 때 대부분의 국내에서는 대부분 비무장이었고 비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것은 우리가 1980년 광주 대학살처럼 이 강력한 그 공수부대 같은 강력한 부대를 통해서 빨리 겁먹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빨리 진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다가 또 이 계엄군들이 주로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촌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 노동조합, 약간 체제 저항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주로 군부가 출동을 해서 조선 사람들을 대량으로 말하자면 토끼몰이식으로 잡아서 경찰로 끌고 가고 거기서 다시 경찰서에서 또 이 자경대들한테 집단적으로 내보내줘서 집단적인 학살이 이루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진압 상황이라든가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보면은 이 내무부나 진압을 주도했던 이 책임자들이 말하자면 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공황 상태의 것을 빨리 이것을 반체제자를 진압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것을 전환시켰다는 하는 점,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타켓은 바로 중국 사람들보다도 조선인들을 타켓으로 삼았고 중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죽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사과를 안 했어요.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을 더 많이 죽였고 게다가 거기에 사회주의자들 오스키 사카이 같은 사회주의자를 타켓으로 잡았고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게 그 진압을 치밀하게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도 좀 유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동 대학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1925년, 26년 무렵에 또 한 번 이 대지진이라든가 이런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군부가 출동할 것인가를 예비로 시험으로 한번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그래서 군부가 어디로 출동할 것인가를 훈련까지 했던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제2의 관동 대학살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냐 막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마가 됐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 일본 이른바 군국주의자들 파시즘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반체제 인사들, 특히 골치 아픈 조선인들, 불량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압을 유사시에 말하자면 진압을 하고 없앨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다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기타유키하고 부기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박열이 만났을까라고 하는 점은 좀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전에 박열은 그 이른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좋은 뜻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데 돈이 잡지나 이런 거 만들 때 돈이 부족하니까 좌를 우든 간에 다 가서 돈을 뜯어옵니다. 그걸 약구라고 합니다. 약구. 약구자의 사실은 원형이 그 약구인데 가서 뜯어오는 것을 약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우리가 의열과 활동을 하고 좋은 항의를 좋은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극우파인 이 기타유키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뜯어왔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례로도 알 수가 있고요. 기타유키는 또 다른 사람처럼 천황을 신으로 모셨던 사람이 아니라 천황이 다시 민중 속에서 뿌리 박혀가지고 민중과 가까운 천황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열하고는 전혀 사실은 멀리 그 사상적으로는 멀리 있지만은 오직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서 만났다가 이 체포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세복과 천도교 청년회 특히 우리 성전 선생님이 천도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참조해서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같이 이 기회에 한번 또 같이 올해가 100주년이고 그동안 못했던 연구들을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좀 같이 제안도 드리고 싶고 같이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100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몇 명이 학살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 책임도 일본의 책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연구는 아까 우리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한테도 많은 최재형 연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인들이 의병에서부터 동학에서부터 그리고 간도 참변 그리고 4월 참변 러시아 쪽 연해주에서도 학살을 많이 했는데 그런 학살의 양상이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만 아니라 이 조선에서도 일어난 사건이고 일본에서도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일본의 이런 반인륜적이며 아주 잔혹한 학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어떤 정부의 시민 정책에 대한 좀 책임을 묻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37년도 이때 난징 대학살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양상도 이게 연결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만주 쪽을 가시면은 특히 만주 쪽에는 만인갱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많아요. 처음에는 만인갱이 뭔지 몰랐는데 만인갱은 무덤이라는 뜻인데 10,000명 이상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묻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만인갱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만주의 여러 곳곳에 있어요. 이것이 일본인들이 만주를 점령해서 주민들을 학살한 곳입니다. 그런 양상들을 같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전쟁 범죄, 이 반인류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연대와 종합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하나 주제가 학살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에 대한 학살, 그다음에
한나렌트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이제 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학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발표하신 김영석 박사가 아직도 울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지현 소장께서는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나가 좀 더 있는데요. 이제 기타 읽기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기타 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학도 많이 있지만 회고록이라든가 이런 글을 사실 많이 남겨놨는데 혹시 그런 글들 중에서 뭐 박열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그 일본에서 활동했던 한인들, 뭐 민족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자 아니면 이제 아나키스트들 이런 것과 관련된 글들을 혹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그 제가 뭐 메모 몇 가지 그렇게 했던 것은 저희 박열기념관이라든가 이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된 건 그건 아니고요. 사상적인 연관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세 번째 안명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최재형의 삶과 투쟁, 독립투쟁에 대해서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에 계신 이완정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정이라고 합니다. 그 반생의 발표를 뭐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최재형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도 좀 어느 정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재형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러시아 한인의 대부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이제 고려인이라고 불렀던 과거 구소련 지역에 살던 한인들, 저는 대략 한 두 가지로 이제 둘로 이제 범주하는데 그 이제 1910년 러시아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뭐 러시아 한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17년 이후에 이제 그 조금 정치적인 지향성이 좀 달라지는 가운데 정체성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저는 그들을 소비에트 한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내지는 그렇게 범주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할까? 이렇게도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1921년 5월에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고려공산당을 만들게 되는데 소위 이르쿠츠크파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소비에트 한인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최재형 선생은 소비에트 한인이 아닌 러시아 한인의 대부 이렇게 이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반쌤은 또 최재형 선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저작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뭐 반쌤 발표에 뭐 반박이나 뭐 토론 뭐 이런 거 할 거는 없고 다만 이제 토론자로서 발표문에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비만 좀 말씀드리자면 반쌤이 이제 그 최재형 선생 어렸을 때 이제 그 소위 뱃사람 생활을 좀 했는데 거기 상선이라고 이제 본문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 많은 자료라든가 회고 쪽에 보면 상선이 아닌 군함에서 생활했다라는 자료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용어 문제인데 또 물론 혼돈되게 사용하셨어요. 그 원동 같은 경우 이제 총독이 있으면 당시 제가 총독 밑에 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그 지사들은 군권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로 해서 이제 바이니 고베르나토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반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순정 군무사 이렇게 이제 쓰시고 군무지사란 말도 쓰셨는데 요즘에 이제 이쪽 연구자들이 군무지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발표문에 보면은 139쪽에 여기 미국하고 일본군의 학살이라 나오고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보면은 1920년 4월에서 일본군은 1920년대 초 이래 득세하기 시작한 러시아 혁명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불의의 습격을 다했다. 소위 4월 참변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시비를 좀 걸자면 워낙 대략 1918년 여름경부터 러시아에서 이제 내전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1919년 정도까지 19년 말 정도까지 이
원동 내지 연해주 지역에서 실력자로 행사한 세력이 소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체코 군단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체코 군단이 이제 거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공교롭게도 1920년 2월 3월쯤에 그 아무르강 하구죠. 지금 흑령강 하구 그 니콜라옙스키나 아무레라고 하는 니항이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니항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당시 연해주에서 웅크리고 있던 일본군은 연해주 원래 1918년 가을쯤 진주를 해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웅크리고 있던 이제 그 일본군들이 이 4월 참변을 시작으로 해서 원동 시베리아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반 선생님 쓰시기에는 혁명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셨는데, 근데 사실 당시 일본군 특히 일본 정부보다 일본군의 야망은 훨씬 더 컸습니다. 원동 경영 나아가 시베리아 경영을 꿈꾸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 세력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것은 좀 당시 일본군에서 생각했던 계획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대목은 그냥 삭제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일본군의 그 원동 경영 내지 시베리아 경영에 대한 꿈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게 되는 게 1940년대 들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상과 더불어서 이제 그 포기하게 된 거죠. 원동이나 시베리아에 대해서는 일본군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죠. 만주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1922년 가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하는데 또 미국의 압력이 또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미국이 이제 일본의 원동 경영 내지 시베리아 경영을 원치 않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철수하는데도 미국의 압력이 좀 작용했던 그런 국제정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쪽에 보면은 연구논문 137쪽에 위에서 9번째 줄, 그 부분인데 여기 뭐 1918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에서 제2회 특별 전로 한족 대표회가 개최되었다고, 이 대회에서 러시아 각지로부터 온 지역 및 단체 대표 142명이 참석하였는데 최재형은 김창원, 김하구와 더불어 전로 한족 중앙총에서 초청한 인사였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아마 오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로 한족 중앙총회는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 제2회 특별 전로 한족 대표회의에서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전로 한족 대표회의에서 초청된 건데 그거를 좀 잘못 쓰신 게 아닌가, 잘못 표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것 위에 제가 뭐 달리 뭐 시비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리자면 최호림이라고 있습니다. 최호림이 자기 수기를 남겼는데 최호림이 이제 수기에서 최재형 선생을 보항파 내지는 러시아 보항파 이제 왕당파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뭐 폄훼했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러시아 한인이든 아니면 소비에트 한인이든 그들의 어떤 그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여러 각 분야에 걸친 활동은 이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많은 발굴과 더 많은 소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이신 반 선생님은 그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연정 교수님께서 제일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첫째 이제 하신 게 이제 그 상선하고 군함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용어 문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군정 순무사냐 군무지사냐 하는 이거 뭐 번역하는 거에 아마 그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니항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군 동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특별 전로 한족 대표 회의에
참석한 것과 전로 한족중앙총회 참석에 혼동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진짜 큰 질문은 최고령 회수에 나타난 최재형이 보항파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박명수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거꾸로 저기 답변을 드릴게요. 거꾸로 이제 제일 끝 거는 좀 큰 문제라서 그걸 두고 네 번째 그 전로 한족 중앙총회 기대요. 이게 그 러시아의 한인들이 대회를 지금 3.1 운동 전에 3개 정도 해요. 1917년 6월달에 한 번 하고 제1차. 그리고 거기서 주로 이제 이 원어인들이 러시아 국적 가진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해가지고 국적 안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프레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월 혁명이 나잖아요.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국적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고려족 중앙총회라고 하는 자기들이 이제 주도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이제 그 혁명 이전에는 이게 러시아 국적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컴플렉스라기보다도 이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망명자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한국에서 나간 사람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큰 주도권을 잡는 게 2월 혁명 이후죠. 지금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뭐 일반적인 자유를 다 허용하니까. 그래서 17년 6월달에 자기들끼리 주도해가지고 고려족 중앙총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0월 혁명이 나고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거기 여호인들, 국적 안 가진 사람도 거기에 반발을 가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똑같이 여기 살고 있는데 국적 가진다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권리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끼리 따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1918년 1월달에 한족 중앙총회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려고 그러죠. 발기라니까 고려족 중앙총회에서 원어민들이 주도한 거기서 이제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우리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1918년 1월달에 전로 한족 중앙총회를 만든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6개월 후에 헌정회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만들자. 대표들 제대로 모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적하신 제2차 그 특별 전로 한족 대회. 그게 이제 1918년 6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바로 그래서 초청을 한 거예요. 전로 한족 중앙총회가 이미 이제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고려족 중앙총회하고 한족 중앙총회가 통합을 해서 전로 한족 중앙총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대회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최재형을 초청을 하는 거죠. 몇 사람, 3사람, 김창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니양 사건하고 이제 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이제 이 4월 참변이가 아주 타이밍이 기막힌 거거든요. 미군이 이제 4월 3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철수해가지고 저 윌리엄 그레이스 브루스라고 하는 이제 미군 사령관이 그 지도해 가서 이제 필리핀으로다가 그 미군이 철수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 이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쪽 중국이나 이쪽은 다 1920년 그 1월달에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혼자 남아 있고 그 미군이 마지막으로 떠나자마자 이 4월 참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명분은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니양 사건에서 일본인들이 한 700명 그 니양에서 그 물론 이제 그게 전투 과정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띠리야 삐찐이라고 하는 그 이제 빨치산 대장이 이제 우리 항lin인들도 많이 들어 있었죠. 거기에 한 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인들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1920년 그 3월하고 그다음에 1차 그리고 5월달에 이제 일본군 들어오기 전에 10월부터 한 5월까지는 얼어가지고 강으로도 항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거기서 들어갈 수도 없어. 자기 일본 주민들하고 일본 군들하고 거기서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치산 그 군대가 띠리아삐찐이 이끄는 러시아 빨치산 그런 한인들이 많이 있고 중국인들 많이 들어 있어요. 거기서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해동이 돼 가지고 강이 풀리기 전에 이제 학살을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잔당들을 일본 사람들 죽이고 이제 떠나는 건데 이제 그걸 일본 애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니양 사건이라고 해서 피로물들이 니양 사건이 그냥 그 전에 이제 염전 그 사상이 이제 일본에 많이 사회에서 철수해 우리가 시베리아에 엄한 데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그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피해를 받고 얻는 것도 없고 그러냐 이런 이제 그 염전론 그러니까 철수론 일본군이 철수하는 거 여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로 니양 사건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일본 우리 동포들이 저기 러시아 급진파들에 의해서 막시말리스트들한테 대거 학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군대의 어떤 계속적인 주둔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4월달 이 4월 참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배경하에서 일본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같이 출병을 했던 1918년 8월달에 같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했던 이제 출병이란 말이 적당하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이죠. 근데 그 이제 군대들이 다른 군대들은 다 연합군들이 철수했는데 미군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학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완열 선생님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 연해주의 혁명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1919년 말부터 해가지고 1920년까지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혁명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제로 중간파 정부 SL이 주도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볼셰비키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혁명 세력들 세르게이 라조라든가 이런 주요한 그 혁명 지도자들이 잡혀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학살당하잖아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 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4월 참변 추모제를 최재형 선생님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재형 선생 하다 보니까 4분이 또 죽었죠. 4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지금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거 4월 참변 추모제, 4월 참변 추모제가.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군정순문사 저는 이제 군정순문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군무지사라는 게 명확하게지만 저는 당시에 쓰던 용어를 좋아합니다. 군정순문사. 군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도 담당하는 순무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국경 지역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우리 한인들이 군정순문사라는 걸 썼어요. 러시아 말로 하면 물론 군무지사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있고 또 하나 이제 함선 최재형 선생이 가출해 가지고서 그 형수한테 이제 솥단지를 그냥 집어던지고서 가서 가출해 가지고 선원 만나는데 그 배가 지금 상선이라고 후손들은 딸하고 아들들이 다 상선이라고 그랬어요. 상선. 근데 그 손자가 최발진의 손자가 최발진 선생이 봉춘입니까? 이름이 한국 이름이 우리 이완열 선생이 봉춘이라고 전 처음 들었어. 그런데 어쨌든 그 최발렌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자기 셋째 아들의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발렌진 뾰드로비치인데 그 이제 셋째 아들의 아들인데 그분이 그 고민을 자료를 보니까 자기 고모하고 그 아버지하고는 다 이게 상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러시아 자료에는 오늘 또 소볼이라고 하는 소볼함 이게 흑담비라고 이완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교실해 주셨는데 그 흑담비라는 뜻을 가진 소볼호 군함에 그 군함이 이제 소개를 해서 최재형 선생하고 고아들 한 3명하고 4명이 그 크로운 제도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크로운 연해주 군무지사 순정 군무사 그분의 소개로 그 배 이제 군함에 소개받아 거기에 이제 채용됐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손자가 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자기 그 고모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상선을 타가지고 거기 상선 선장하고 부인의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길게 자세하게 쓴 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자료에는 군함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 뒤진 거예요. 자료를 러시아 쪽에 물어보니까 거기 그 세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군함에서 세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고 함장도 없고 그다음에 최재형 뾰트르비 세면오비치가 거기 탔는데 다 항해일지 뭐 승선일지 다 타보니까 그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싹 그거를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이 자료집에 이제 지금 그 최발렌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0년도에 아직 안 했는데 이분이 일종의 이제 좀 돌아가시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좀 사료 조작을 좀 했어요. 사료 조작.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작이 좀 좋지는 않은데 자기 고모 두 분이 소피아하고 올가하고 1960년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쓴 게 비오그라피아라서 자선을 쓴 게 있어요. 전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거기 보면 분명히 상선이 썼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2010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낸 자료집에서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무역선 그걸 바꿔가지고 고모하고 아버지가 무역선이라고 분명히 상선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군함 깎고봤다 그때 보헤님을 얘기하죠. 군함 비슷한 어떤 거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해결은 약 며칠 걸렸습니다. 이 발표문 해결하느냐고.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문제인데 시간 많이 지났죠. 마지막 이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재형 선생님 글이 없어요. 우리 조수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을 분석하고 우리 이제 홍 선생님이나 한나른테서 여러 가지 그냥 무궁무진하죠. 사상적이하게. 그런데 정치 사상이 제일 어렵죠. 이 최재형 선생님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없습니다. 자기 글을 쓴 게 별로 없어요. 관료 쪽에 저쪽에 관 쪽에 러시아 관 쪽에다 쓴 글을 많이 있습니다. 청원서라든가 신청한 거라든가 허가 요청서 이런 걸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글을 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고민한 거는 이분의 어떤 행동, 삶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최오림이라는 사람이 32년도에 여기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이 양반 거를 정리하고 제 글하고 해서 책을 최오림의 어떤 한인혁명과 최오림과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만은 32년도에 썼거든요. 최오림이 그 선봉의 아주 유명한 책임 주필입니다. 이 양반.
그 스탈린 때 35년대 체포돼 가지고 거기 갔다가 뭐 또 살아남고 하여튼 3번인가 4번을 잡혔다가 나와요. 그래서 58년에 자기 결국 이제 저기 공산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가지고서 명예회복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 명예회복을 한 다음에 죽었어요. 최우림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32년도 아주 정통 볼세비키를 자임하는 분이기 때문에 32년도에 쓴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책을 자기가 잡혀갔기 때문에 2권은 쓰지 못했어요. 1권은 이제 독립운동사고 항일 무장투쟁사고 이민사도 물론이고 2권은 그 이제 한인 사회주의 건설사를 쓰려고 했던 건데 23년부터 11회 내전 끝나고 근데 그걸 못 쓰고 잡혀가는 바람에 이제 죽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드리면 32년에 쓴 거니까 그 이전에 이 저기를 그 동의회부터 그다음에 지금 저기 뭐야 그 지금 그 10년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쟁들 그 지오파 뭐 그다음에 저기 기오파 소도파 북파 이쪽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까지 그룹핑을 그 클래시파이한 거예요. 그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회에서도 최재형은 보항파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이렇게 단정하는 게 전 상당히 의아하다고 보고 저는 행동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 러시아 당국의 입장, 러시아 주류 쪽을 충실했던 분 같아요. 지금 제정 러시아 시기에 그 한인이라고 물론 소비에트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러시아 한인들의 어떤 그 정통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그 반영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 혼란을 겪죠. 이게 소비에트 쪽을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쪽 백이파들을 지원하냐 이게 양쪽 다 있습니다.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최재형 선생은 철저한 항일주의자다. 항일 의식이 철저했다. 이분이 일본 사람들 만난 경우가 없어요. 총영사관 다들 남들 보면은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총영사관 들락날락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상의 문제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영사관에 그걸 거래하는데 이분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호인들, 그러니까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일본에서 싫어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선생은 일본에 한 6개월 걸으면서 박영유 선생을 만나면서 일본을 정체를 파악한 것 같아요. 일본은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과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존재다. 정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일본군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10년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저기 11회 내전 때죠. 우리 들어오면 그 피했죠. 계속 연추에 사시다가 노보키예프로 오셨다가 그다음에 그 슬라비안카를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그다음에 우스리스크 다 옮긴 거예요. 가족들은 따라가고. 결국 일본이 이제 마지막에 4월 미군도 떠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떠나니까 이제 혼자 좋은 거지 뭐. 연해주 지역에 그 혁명 세력들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시킨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사는 어려운데 조금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논쟁적이긴 합니다. 최우림 선생님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일리는 있지만 전체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데 2시부터 6시까지 지금 4시간 동안 보통 오후 학술회의는 한 4분 정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3분이 발표하셨는데도 6시를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조성 선생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들이 이제 많이 열리는 것 같고요.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글들이 많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조성 선생의 혁명 정신이라든지 혁명 정신과 독립 사상의 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3분 발표자하고 토론해 주신 3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정을 진행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균학회 발표를 46회입니다. 46회 학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